601페이지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보실 건 원가법입니다. 원가법이 나오면 같이 따라 나와야 될 게 이제 비용성에 입각해서 평가한다. 원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적산가액을 구하는 거다. 요 네 가지를 묶어서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601페이지 보시면 원가법의 의의라는 데에서 A번에 따옴표 돼 있고 원가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웬만하면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중에 뭐가 나오냐면 그 법률에 보면 제일 먼저 1조는 거의 대부분이 목적이고 2조에 보면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그 용어에 나와 있는 거를 5개 뽑아서 틀린 거 골라요. 이렇게 시험 문제 돼요. 그러니까 그 용어들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법조문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외우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원가법의 개념을 외우시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굳이 억지로 외우려고 안 해도 돼요. 내용이 이해되시면 그 조문이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그럼 원가법이란 기준 시점이 뭔지는 아까 설명드렸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제조단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이라 부른답니다. 그럼 이 원가법의 개념이 이해 안 되는 이유는 딱 두 단어 때문이죠. 누구랑 누구? 제조단가와 감가 수정. 그래서 이 원가법에서 공부하실 건 이 두 가지예요. 제조단가와 감가 수정. 원가법은 뭐냐면 내가 가치를 평가해야 될 어떤 물건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대상 물건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대상 물건이 만약에 건물이라고 한다면 얘는 사람이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니까 그 물건을 만들 때 뭘 알아볼 수 있다? 비용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원가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결정하는 게 원가법이에요. 그럼 얘는 기본적 생각이 뭐냐면 이 물건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 1억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대상 물건의 가격도 얼마 근처다? 1억 근처다라고 생각하는 게 원가법입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된 물건이라면 이 만들 때 들어간 비용 1억이 이 대상 물건의 가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20년쯤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20년 전에 만든 이 물건을 내가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 대상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은 기준 시점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기준 시점에서 똑같이 다시 만든다고 가정할 때 20년 전에 1억 들여 만든 걸 지금 다시 만들면 그때도 1억이면 만든다? 어림도 없죠. 그러면 이 대상 물건과 똑같은 걸 기준 시점에서 다시 만드는 비용을 산정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10억쯤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10억이 이 대상 물건의 뭐다? 제조단가입니다. 그러면 원가법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20년 전에 만들 때 1억이 들었던 물건을 기준 시점에서 똑같이 다시 만들면 10억쯤 드니까 그 10억을 가지고 뭘 가치 평가해보자.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보자 라는 게 원가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10억이 곧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 10억은 똑같은 걸 다시 만들었으니까 새 물건 가격이잖아요. 근데 얘는 몇 년 된 거니까? 20년 된 거니까 이 부동산이 20년 동안 그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을 우리 투자론 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조금씩 감소하는 부분을 감가상각비라 불렀고 얘는 몇 년치 걸 합칠 거니까 20년치를 합칠 거니까 이걸 감가누계액이라 불러요. 그러면 결국 이 부동산의 가치는 제조단가에서 뭘 빼고 나야? 감가누계액을 빼고 나면 남아있는 부분이 이 부동산의 가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조단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는 작업을 뭐라 불러요? 감가수정이라 불러요. 그래서 제조단가와 감가수정의 개념을 아시면 원가법이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실 건 딱 몇 개? 2개. 첫 번째 누구랑? 제조단가. 두 번째는 감가수정.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602페이지에 제일 먼저 누구 설명해 놨어요? 제조단가 설명해 놨고 602페이지에 그 다음 쭉 넘겨서 607페이지 가보시면
607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뭘 설명해놨다? 감가 수정 설명해놨어요. 감가 수정.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제조단가에서 공부하실 건 첫 번째 뭐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개념 알면 되지 뭘.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죠 뭐. 그 제조단가의 개념은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A번의 제조단가는 대상 물건을 어느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만들 당시가 아니에요. 기준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데 똑같은 자재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똑같이 다시 만드는 걸 상정한 경우에 소요되는 원가의 총액입니다. 그러면 제조단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어느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이걸 똑같이 다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의 원가, 비용의 총액. 이걸 두고 제조단가라 부릅니다. 근데 이 제조단가에는 종류가 두 개가 된대요.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하는 거 시험 문제 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복제원가 또는 복조원가라고 부르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대체원가 또는 대치원가라고 부르는 거 두 개를 구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얘를 리프로덕션 코스트라 부르고 얘는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라 부릅니다. 그럼 프로덕션은 뭐예요? 다시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 그래서 재생산 원가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먼트는 대체했다는 얘기예요. 대체. 바꿔치기 했다는 거죠. 그럼 복제원가부터 보시면 가번에 물리적 측면에 착안한 원가로서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을 만들 때 들어간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가지고 똑같은 복제품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그럼 얘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진짜 똑같이 생긴 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이걸 두고 복제원가 또는 복조원가라 부르는 거죠. 그럼 이게 만든 지 한 달밖에 안 된 부동산이에요. 그럼 이 만들 당시에 재료 아직도 구할 수 있죠? 만들 당시에 공법 알고 있어요. 만들 당시에 사람들 다시 불러다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려면 비용이 얼만큼 드는지 산정했다면 이걸 뭐란다? 복제원가라 부릅니다. 그럼 대체원가는 뭐냐면 얘가 만든 지 한 600년쯤 된 숭례문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럼 이 만들 때 어떤 재료 썼는지 잘 모르죠. 재료 못 구한단 말이에요. 공법 몰라요. 그래서 그거 다시 복원할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몰랐다고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 만들 당시에 사람들 땅 퍼보면 100골도 없어. 그러면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공법으로 똑같이 다시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신의 재료로 최신의 공법을 가지고 최신의 사람들이 기능적으로나 또는 효용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어떻게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바꿔치기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 거죠. 그게 뭐다? 대체원가, 대치원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서 있는 남대문, 숭례문은 가짜잖아요. 그냥 모형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형. 실제는 없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보가 없어진 거죠, 국보 1호가. 그게 뭐예요? 그게 대체원가예요, 대체원가. 대체원가 또는 대체원가. 그게 이제, 그러면 그 밑에 603페이지 보시면 복제원가와 대체원가 구별하셔야겠죠? 구별하라고 표시해놨으니까 구별 잘 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제도단가의 개념이죠, 개념. 개념 알았으면 실제로 이제 뭐 하셔야 돼? 구하셔야죠, 뭐. 그래야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니까. 그래서 구하는 방법에서 일단 제조단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조단가는 이거. 제조단가는 그 네모 박스 안에 보니까 뭐에다가 표준적인 건설비에다가 뭘 보태가지고 통상 부대 비용이라는 걸 보태가지고 산정을 한대요. 근데 이 표준적 건설비라는 게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직접 공사비 더하기 간접 공사비 더하기 수급인의 이윤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럼 시험 문제 제일 단순하게 내면 어떻게 돼요? 직접 공사비 5억, 간접 공사비 3억, 수급인의 이윤 1억, 통상부대 비용 1억일 때 제조단가 얼마인가요?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을 일단 아셔야 되고, 주의하실 건 요겁니다. 요거 수급인의 이윤. 수급인의 이윤이라는 건 이 건물을 공사할 때 들어간 수수료예요, 수수료. 일을 대신해 준 사람한테 주는 수수료. 근데 문제는 이 대상 물건이 소유자가 직접 벽돌 하나하나 쌓아갖고 만든 물건이에요. 그럼 만들 당시에는 수급인의 이윤 준 게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뭘 산정할 때는 제조단가를 산정할 때는 이걸 벽돌 하나하나 쌓은 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남한테 맡겨서 공사한 걸 가정하고 반드시 뭘 포함시켜라? 수급의 내 이윤을 포함시킵니다. 그 얘기가 C번에 나와 있어요. C번에. 그래서 제조다름가는 실제로는 이걸 자가건설, 자기가 직접 지었든 남한테 맡겨서 도급건설을 했든 이걸 구별하지 않고 제조단가를 산정할 때는 꼭 뭐를 한 거로? 도급건설을 한 거를 기준으로 그 비용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 안에 꼭 뭘 집어넣어라? 수급인의 이윤을 꼭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건설비를 산정할 때는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표준적인 건설비를 산정할 때는 항상 무슨 건설을 한 거로? 도급 건설을 한 거로 가정해서 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뭘 포함시킨다? 이 수급인의 이윤을 포함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된 요 값은 이거 구한 거 이거. 공사 당시의 비용.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뭘 산정해 봐야 되겠어요? 제조단가를 구체적으로 10억을 구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제조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또 4가지가 있습니다. 책에는 일단 크게 둘로 나눠지죠. 직접법과 간접법. 근데 직접법에 들어가는 2가지, 총가격 적산법하고 두 번째 부분별 단가 적용법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구해라 이런 거 시험 문제 낸 적 없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문제는 이제 간접법이라 나와 있는 거. 그래서 간접법에는 또 2가지로 나눠지는데 단위비교법 또는 비교단위법이라고 부르는 애랑 변동률 적용법. 이 2가지는 시험 문제에서 직접 구하라고 냈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으로. 그럼 일단 단위비교법은 뭐냐면, 이 공사업계에서는 나름대로, 건축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산정해 놓은 뭐가 있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20년 전이니까 1995년도에는 뭐 목조로 된 건물 짓는데, 또는 뭐 벽돌로 된 건물 짓는데, 또는 뭐 돌로 된 건물 짓는데 제곱미터당 건축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거다라고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겠죠. 그래야지 공사 비용을 산정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럼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계속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지금 내가 가치를 분석하고 있는 부동산이 벽돌로 지은 건물인데 얘는 제곱미터당 그 건축 비용을 얼마를 잡는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뭘 알아내고, 제곱미터당 공사 비용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 대상 물건의 면적이 이만큼이라면 이 2개를 어떻게 주면, 곱해주면 전체 부동산에 대한 제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도단가 산정하는 걸 뭐란다? 단위비교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변동률 적용법은 뭐냐면, 우리가 거래사례비교법 할 때 배웠던 시점 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제도단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시점 수정. 그럼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단가를 우리가 배운 화폐 시간가치라는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화폐 시간가치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20년 전이라고 하는 게 현재 시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 들여 만든 걸? 1억 들여 만든 걸 20년 후라고 하는 어느 시점, 기준 시점에서는 똑같이 다시 만들려면 얼마가 드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 건축 비용이 매년 10%씩 상승했다라는 뭘 준다면, 변동률을 준다면 요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요 20년 후에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제조단가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일시불의 내가. 그럼 일시불의 내가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1억에다가 뭘 곱해서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곱해서 이 금액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금액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제조단가 되는 거죠. 다 배운 거 아니에요? 화폐 시간가치 계산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면 시험은 이제 몇 달 남았는데, 오늘이 이제 뭐 4월 거의 마지막 날이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은 뭐 거의 끝까지 가니까 딱 6개월 남았네. 그럼 절반 공부했으니까 그래도 반은 알아들어야지. 시험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죠? 지금까지 1시간 딱 지나가면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실력 늘어난 거 봐갖고는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 11월과 비교해보면.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도단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시점 수정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어떤 방법?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0년 전에는 공사비를 1억으로 잡을 때 이 지수를 100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년 후에는 똑같은 건물 지으려면 그거 갖고는 안 되고 150은 가져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럼 이게 지수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걸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에요? 20년 전보다 지금 공사 비용은 몇 배만큼 늘었다. 1.5배만큼 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지수값을 가지고도 이 둘을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걸 변동률 적용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시점 수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지수값을 이용해서 100분의 100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시점 수정을 해가지고 대상 물건의 제조단가를 구하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 변동률 적용법이라 부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606페이지 가보시면 계산 사례 연습에서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A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단가를 구하세요. A 건물은 5년 전에 준공된 3층 건물이랍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 300과 연면적 1000 줬는데 이거 왜 준 거예요? 제곱미터당 금액 산정하랬잖아요. 제곱미터당. 그러면 토지의 면적은, 토지에 대해서는 제조단가 산정한다 안 한다? 토지는 어떻게 다시 만들어? 토지는 제조단가 산정 안 해요. 제조단가는 누구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러면 얼마로 나누면 돼요? 연면적인 1000으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나누는 분들을 위해서 대지 면적 300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A 건물 준공 당시의 공사비, 그러니까 언제? 5년 전. 그래서 뭐 줬고? 직접 공사비 줬고, 간접 공사비 줬고, 수급인의 이윤 줬죠. 그럼 이걸 다 합하면 이게 뭐 되는 거예요? 통상비대 비용은 안 줘줬으니까 이걸 다 합하면 공사 당시의 공사 비용, 즉 준공 당시의 공사 비용이 나오죠. 얼마? 단위 빼고 한다면 25만 원. 25만 원. 그럼 이건 언제 금액이에요? 5년 전. 그럼 5년 전 금액이 5억인 걸 알았으니까 기준 시점 5년 후에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근데 여기서는 뭐가 주어졌어요? 5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으로 주어졌고 기준 시점에 건축비 지수가 120으로 줬으니까 100분의 120. 즉 5년 사이에 건축 비용은 딱 몇 배? 1.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전체 면적의 제조단가 구할 수 있고 그걸 얼마로 나눠서 1000으로 나눠서 제곱미터당 제조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시험 문제 두 번 똑같이 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건 딱 두 개예요. 개념 알고 구할 줄 아시고. 개념 알고 구할 줄 아시고. 그다음 두 번째 공부하실 건 감가수정인데 감가수정에서도 공부할 건 딱 두 개죠. 뭘? 일단 첫 번째 뭐? 개념. 두 번째는 구할 줄 아시면 되죠. 뭘? 그래서 공부할 건 항상 두 가지입니다. 개념과 구하는 거, 개념과 구하는 거. 그럼 감가수정의 개념은 607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기억번의 의의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법조문에 있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건 똑같이 외우시는 거고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대상 물건, 이게 가치를 평가할 부동산이랬죠.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단가를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대요. 그럼 이 제조단가를 감액해야 될 요인을 우리는 감가요인이라 부릅니다. 제조단가는 새물건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감가요인이라 불러요. 감가요인. 그럼 그 감가요인이 세 가지나 된대요. 세 가지. 어떤 거?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럼 이 세 가지 감가요인 등을 고려하여 그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다? 감가누계액입니다. 감가누계액. 감가누계액. 그럼 그 감가누계액을 일단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해요. 그래서 그 구한 감가누계액을 어디에서? 제조단가에서 뭐 했대요? 공제. 공제는 뭐 했다는 얘기니까?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감가수정. 그래서 나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냥 외우세요. 제조단가에서 뭘 뺀 거? 감가누계액을 계산해서 뺀 거를 뭐라 부르네? 감가수정. 이게 감가수정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기억해야 될, 알고 있어야 될 거 첫 번째. 감가요인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가요인.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이 뭐였으니까? 감가누계액이 있으니까. 그걸 빼는 게 뭐고? 감가수정. 그럼 감가요인이 뭔지를 알아야 감가수정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니은본에 보시면 감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감가 수정은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격이 제조단가에 비하여 얼만큼 하락했느냐에 관련된 문제로서 그 얼만큼 하락했느냐를 알아보는 게 뭐예요? 감가 수정이에요. 그럼 그 감가 수정을 이해하려면 얘가 가치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락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을 뭐라 한다? 감가 요인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 감가 요인은 종류가 몇 개 있대요? 3개 있대요, 3개. 그럼 시험 문제는 뭐 내겠어요? 감가 요인 3개를 구별하라고 되겠죠, 뭘. 그래서 첫 번째 무슨 감가 있고, 물리적 감가 있고, 두 번째 기능적 감가도 있고, 세 번째 경제적 감가도 있다는 거죠. 구별하라고 됩니다. 구별하시라고. 그럼 제일 먼저 물리적 감가의 개념을 보니까 물리적 감가란 대상 물건의 물리적 상태가 손실돼서 감가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시간의 경과. 그럼 시간이 오래되면 노후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 또는 소모, 마모, 손상 이런 것들 때문에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두고 뭐란다? 물리적 감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표현하는 그 시험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노후화, 소모, 마모, 손상 또는 뭐 파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물리적 감가 요인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고치면 뭐예요? 낡고 부셔지고 망가져서 생기는 거죠. 그런 감가를 뭐 물리적 감가. 그럼 B번에 있는 기능적 감가는 대상 부동산의 기능적 효용이 변화함으로써 생기는 가치 손실을 말합니다. 즉 새 건데 제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새 건데.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가번에 동유형 부동산의 기술적 혁신. 그럼 이게 왜 가치를 하락시키냐 이거죠. 기술이 혁신됐는데. 그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를 사는데 2016년형 모형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주고 샀다. 근데 좀 지나면 뭐가 새로 나와요? 2017년형이 새로 나오죠. 그럼 이거 나오는 순간 이 차는 기존에 팔던 이 차는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뭐예요? 문 한 번 열어본 적이 없는 새 차요. 근데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새 모형이 나오는 순간 얘는 차값 어떻게 해요? 한 다만 100만 원이라도 깎아주죠. 그럼 이렇게 가치가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오래돼서 빠진 거예요? 아니요. 얘는 부셔져서 빠진 거예요? 아니요. 그냥 새 모형이 나오니까 구형이 돼서 가치가 감소한 거예요. 이런 걸 뭐란다? 기능적 감가. 그래서 기술 혁신이라고 해서 구식화된 겁니다. 구형이 된 거예요. 구형. 또는 뭐 디자인이 변하면 또 착각, 그래서 뭐지? 얼굴 바꿔서 파는 거 있잖아요. 페이스리프트라고 그러나? 차, 똑같은 차인데 앞에 뭐 헤드라이트 모양 하나 바꿔갖고 더 비싸게 팔아먹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뭐예요? 디자인의 변화로 인한 기능적 감가. 또는 설비의 부족이나 과잉, 또는 설계 불량,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그럼 얘는 새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다 못해서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뭐란다? 기능적 감가를 합니다. 그럼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똑같은 자동차인데 내가 10년 동안 타고 다녀서 차값이 똑같댔어. 그럼 이거 보고 물리적 감가고, 새 차인데 새 모델이 나와갖고 구형 모델이 되면서 차값이 100만 원 떨어졌어요. 그럼 이건 뭐 구별 못할 리가 없죠. 구별 잘 하시면 되고. C번에 있는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 자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감가예요. 이런 감가를 뭐란다? 경제적 감가를 합니다. 그럼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감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돌아다니는데 환경과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서만 부동산,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산과 관련 있는 게 경제적 감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어떻게 하세요? 구별하세요, 그래요.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책에는 안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데 개념 이해하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게 내용연수라는 거의 개념도 이해하셔야 돼요.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쉽게 말하면 이 부동산의 뭐다? 수명이에요, 수명. 그럼 이 수명은 둘로 나눠져요. 얘가 몇 년 된 거냐? 경과연수. 몇 년 남았냐? 잔존연수. 그럼 여러분들 나이는 경과연수예요? 잔존연수예요? 경과연수예요, 경과연수. 여러분들이 그만큼이나 경과된 물건들인 거예요. 물건이라 하면 안 되고. 그게 경과연수입니다. 그럼 앞으로 내 남은 수명을 내가 알 수 있다면 그 남은 수명이 뭐예요? 잔존연수. 그럼 이걸 두 개를 합친 걸 뭐라고 그래요? 내 전체 수명 내용연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연수에는 종류가 3개나 있어요. 첫 번째, 물리적으로 존속하는 기간, 물리적 내용연수.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 번째, 이 물건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 경제적 내용연수. 사람으로 치면 일자리 잡아서 은퇴할 때까지 기간.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 둘 중에 누가 더 길겠다? 물리적 연수가 더 길죠.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돈 벌기 시작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물리적 연수가 경제적 연수보다 더 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법에서 정해놓은 내용 연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법정 내용 연수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버스 같은 거,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된 물건 돌아다니면 사고 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뭐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이런 데서는 버스는 뭐 몇 년 되면 무조건 폐차시킨다라고 법에다 정해놓는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법정연수로 합니다. 그러면 내용연수는 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부동산에 뭘 따지는 거니까? 가치를 따지는 거니까 셋 중에서 무슨 연수를 기준으로?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판별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감가 누계액이라는 게 결국 이 부동산이 몇 년 된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년 됐냐는 게 뭐예요? 내용연수잖아요. 내용연수. 그래서 내용연수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가 수정의 개념 정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610페이지 가시면 개념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구해야죠. 뭘. 그래서 두 번째 할 거는 감가 수정의 방법입니다. 그럼 감가 수정의 방법이라는 건 결국 감가 수정이라는 게 뭐랬으니까 제조자랑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구해서 빼는 방법이랬으니까 감가 수정의 방법이라는 건 결국 뭘 구하는 방법?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이 방법이 5가지나 돼요. 그래서 5가지를 일단 외웁니다. 5가지를 일단 외우세요. 그래서 머리 글자 따서 외워요, 그냥. 머리 글자 따서. 그래서 내, 관, 분, 시, 임. 이렇게 외우세요. 내관, 분시, 임. 이게 뭐라고요? 감가 수정의 방법. 즉, 뭐 구하는 방법? 감가 누계액을 구해서 제조자랑가에서 빼는 방법입니다. 그게 5가지 있대요. 그럼 시험 문제 가장 단순하게 어떻게 낸다? 다음 중 감가 수정의 방법과 관련 없는 거 찾으세요. 그런 거 틀리면 그의 시험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니까 하시고 구체적 내용 들어가면 얘는 내용연수법. 그래서 뭐를 알고 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용연수가 뭔지를 알아야지. 두 번째 관찰감가법. 세 번째 분해법. 네 번째 시장추출법. 5번째 임대료 손실 환원법. 그럼 일단은 개념은 알아야 돼. 개념. 그래서 얘는 별도로 내용이 좀 많으니까 나중에 보고 요 4가지는 계산 문제는 절대 못 내요. 우리 시험 정도 난이도면. 그래서 얘네들은 개념 아시면 됩니다. 내용 아시면 돼요. 내용. 얘네들은 일단 내용 아시면 되니까 내용부터 먼저 보시면 우리 책 613페이지인가를 가시면 B번에 관찰감가법 나오죠. 개념은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개념. 그래서 관찰감가법이란 감가의 기준을 내용연수, 즉 수명이나 감가율 등에 두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주체, 이게 누구예요? 평가사죠.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감가율과 감가액을,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직접 눈으로 관찰하여 감가액을 추산하는 방법을 관찰감가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개념은 이름에 나와 있죠. 뭐만 붙이면 돼요? 두 눈으로. 그 두 눈으로, 지 눈으로 관찰해서 감가액을 계산한 거예요. 이걸 관찰감가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개념이 어렵진 않죠? 그럼 뭘 물을 수 있어요? 장단점 물을 수 있어요. 장단점. 장점 뭐겠어요? 지가 눈으로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 부동산을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 부동산의 실태가 그대로 반영되는 건 장점. 단점은 보고 온 놈마다 금액이 다 달라. 지나치게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 못하는 건 감가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만 보는 거니까. 이걸 뭐 관찰감가법. 두 번째 분해법은 아까 감가위원이 여러 개 있댔잖아요. 그럼 그 감가위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따로 구해요.
그럼 아까 물리적 감가에 노후화돼서 생기는 감가, 마모돼서 생긴 거, 파손돼서 생긴 거, 손상돼서 생긴 거 다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다 따로 계산한 금액을 어떻게 하면 합산하면 그게 이 부동산 전체의 감가액이 된다라고 보는 게 분해법입니다. 책 읽어보고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고. 한 페이지 넘겨서 세 번째 시장 추출법은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 그래서 내가 감가액을 구하는 부동산과 거의 똑같은 부동산 중에 감가액 계산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을 찾아서 그 부동산의 감가액을 내 거로 갖다 쓰는 게 시장 추출법. 그다음 2번에 있는 임대료 손실 환원법은 화폐 시간 가치 계산할 때 환원의 개념 기억하시겠죠? 계속 나오니까. 환원은 뭐였어요, 환원? 매년 발생할 금액들을 현재 시점에서 합한 거. 매년 발생할 연금들을 이자 빼고 현재 시점 합하는 걸 환원이라고 그랬죠, 환원. 환원의 개념을 이해하면 그 환원의 대상이 누구래요? 임대료 손실액이래요. 그것만 아시면 돼. 그럼 얘는 어떤 얘기냐면 얘가 한 20년쯤 된 임대부동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어떤 애는 지은 지 1년밖에 안 된 새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이 둘의 임대료는 그 크기가 똑같겠다? 그러면 오래된 거 뭐 장사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20년 된 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노후화됐다는 이유 때문에 얘와 임대료를 똑같이 받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즉 얘는 임대료 한 달에 10,000원, 뭐 10만 원 받는다면 얘는 9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새 건물하고 올해 20년 된 다 쓰러져 가는 건물 중에 어디로 들어가시겠어요? 당연히 새 건물에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그만큼 임대료가 싸질 거 아니에요. 이걸 두고 뭐라는 거예요? 임대료 손실액이라고 불러요. 얼마만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10,000원. 무슨 이유 때문에? 노후화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이 임대료 손실액은 딱 한 번 발생하고 만다? 가 아니라 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동안 매달, 매년 그 금액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그 발생할 금액들을 다 언제 시점에서? 아니지. 기준 시점.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에서 뭐 다 빼버리고 이자 다 빼버리고 합해요. 이걸 두 글자로 뭐 한다 그러니까? 환원. 그럼 이런 임대료 손실액들을 다 어느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환원하면 이 부동산의 감가액이 된다라고 보는 게 누구다? 임대료 손실 환원법입니다. 계산 문제 뭐 하라네요, 이런 거를. 못 맞출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뭐네요? 개념으로 얘네들은. 개념. 어차피 얘는 계산도 못하고. 계산을 못하잖아요. 내가 감정평가사가 아닌 이상 내 눈으로 보고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뭐 누나를 사와야겠네, 이런 거 보려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계산 문제를 못 물어요. 그래서 내용을 아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 낼 수 있는 건 내용연수법인데 이놈의 게 또 종류가 3개나 돼. 내용연수법이 종류가 3개나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611페이지 가보시면, 아니 610페이지 가시겠네요. 610페이지 가면 내용연수법의 개념은 뭐예요? 내용연수, 즉 부동산의 뭐에 따라서? 수명에 따라서 감가액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방식이고 그 종류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있대요. 그래서 정액법이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정률법이라는 것도 있고, 세 번째 상환기금법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은 알아야 돼요. 그럼 개념을 알으라는 건 이 3가지를 어떻게 하셔라? 구별하시라는 거죠. 구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에서 낼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계산 물건 낼 거는. 그럼 내용연수법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수명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수명이 있는 거. 그러니까 토지에는 평가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 제조단가를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명이 있는 부동산을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제조단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 부동산의 경제적인 수명이 만약에 20년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20년이 종료됐을 때, 즉 이 부동산의 수명이 다 됐을 때 이 부동산의 가치는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거 철거하고 났더니 고철 나와서 고철값 팔았더니 그것만 1억 나왔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의 수명이 됐을 때 남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남는 가치가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20년 동안 이 부동산은 총 얼마가 감가되는 거예요? 10억. 만약에 1억만큼의 가치가 남는다고 한다면 총 얼마? 9억. 그러면 그 9억, 10억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편한 건 이거니까 남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서 총 얼마가 10억이 감가된다고 할 때 그 10억이
매년, 즉 내용연수에 따라서 매년 똑같은 금액씩 감가된다고 보는 게 뭐다? 그게 정액법입니다. 그러면 1년에도 똑같은 금액, 두 번째에도 똑같은 금액, 세 번째에도 똑같은 금액, 네 번째에도 똑같은 금액. 그래서 총 얼마가 10억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똑같은 금액씩 감가된다고 보는 게 정액법이에요. 그럼 1년에 얼마씩? 어떻게 10억을 20년을 나는데 1억이 나와? 5천만 원 나와야 돼. 특이한 분들이 많아요. 가까운 데 뭐 있잖아요. 그 다이소. 계산기를 꼭 사갖고 다니시라니까. 그럼 1년에 5천만 원씩 매년 똑같이 감가된다고 보는 게 뭐? 정액법. 그러면 얘가 만약에 5년 된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감가 누계액은 얼마요? 5년. 매년 5천만 원씩 몇 년? 5년.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5천만 원을 5번 더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얼마? 5년 곱하면 되죠? 그럼 감가 누계가 얼마 나와?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제일 쉽지.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 내요. 얘는 목적이 뭐라고?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거라며요. 구하기 제일 쉬운 게 누구요? 지금 설명드린 정액법. 그래서 계산 문제는 뭐 낸다? 정액법. 왜? 제일 어려워서? 제일 쉬워서. 그게 정액법입니다. 그럼 정률법은 뭐겠어요? 정률법. 똑같은 비율로 감가되는 거예요. 그럼 첫 해에는 10억에 대해서 10%인 얼마? 1억. 그러면 남는 가치 얼마 남아요? 9억 남죠. 그럼 9억에 대해서 또 몇 프로? 10%. 그럼 두 번째는 얼마? 9천. 그럼 남는 돈이 8억 1천. 그럼 세 번째는 얼마? 8억 8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감가된다고 보는 게 뭐예요? 정률법. 그럼 5년째 감가액 구해봐요. 계산 안 되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내요. 아니, 구할 줄은 알아. 그래서 식익도 있잖아요, 책에. 구할 줄은 아는데 구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안 낸다고. 1분 안에 못 푸니까. 그럼 이 두 개는 구별됐죠? 그럼 이제 남는 건 이제 상환기금법인데, 상환기금법은 뭐냐면 이 처음에 감가상각비라는 게 등장한 건 어디였어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할 때 감가상각비 얘기했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부동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빠져나가는 부분을 감가상각비라 불렀고, 이걸 그냥 빠져나가게 냅두면 나중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불과 20년 전에는 나는 10억짜리 건물 가진 부자였는데 20년 지나면 뭐 되는 거예요? 알그지 되는 거지, 알그지. 그럼 이거 빠져나가게 그냥 냅두면 안 되고 이 빠져나가는 만큼을 따로 뭐 해놔야 된다? 모아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회수액. 그래서 얘는 자본회수해 놨다가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얼마가 자본회수 되니까 10억이 자본회수 되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건물을 사는 거죠. 수명이 다 됐을 때.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자본회수액은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정액법과 정률법은 이 감가상각비를 자본회수를 할 때 재투자 같은 건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1년에 5천만 원 감가되잖아요. 그럼 그 5천만 원을 들고 항아리 들고 산에 가서 묻어. 항아리 안에다 돈을 묻는 거예요. 얼마? 5천만 원. 그 다음에도 그 항아리에다 얼마를 묻어? 5천만 원. 그 다음에도 5천. 그 다음에도 5천. 그럼 그 5천만 원씩을 항아리 안에다 묻어놓으면 걔네들이 이렇게 정이 나갖고 새끼 쳐갖고 돈이 점점 늘어나? 그럴 일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정액법과 정률법은 재투자를 모르기 때문에 요 감가액을 고스란히 자기 수익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정액법과 정률법의 공통점이고, 상환기금법은 똘똘하게도 뭘 할 줄 안다? 재투자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묻을 때 항아리에다 묻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 묻어. 또는 다른 부동산에다 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이 부동산에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투자한 돈에서 뭐가 나올 테니까? 수익이 나올 테니까 그 수익만큼은 내가 감가를 안 해도 되죠. 자본회수를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그 복리계산에서 나오는 수익만큼, 재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만큼은 감가액을 빼고 계산하는 게 뭐다? 그게 상환기금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뭐 묻는다고요? 구하라고 되면 못 구해. 이거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뭐네요? 내용 묻는 거고, 얘네들까지는 내용을 묻는 거고, 계산 문제는 뭘 낸다? 정액법. 왜? 제일 쉬워서.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세 번째 내용은 실제로 뭘 구해보세요? 적산가액을 계산하세요. 묻습니다. 근데 이 적산가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꼭 뭐가 주어져야 돼요? 감가 수정의 방법이 주어져야 돼요. 왜? 이걸 알아야 감가 누계액을 구해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구해서 실제 값을 구할 테니까. 왜?
감가 수정의 방법마다 금액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 감가 수정의 방법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주어지는 게 누구 하나밖에 없다. 정액법밖에 없어요. 왜? 제일 쉬워서. 그러면 두 번째. 제일 쉬워요, 실제로. 별로 안 어려워. 지금 벌써 했잖아요, 벌써. 얘가 얼마래요? 10억. 그럼 얘가 5년 동안 얼마 감가됐대요? 2억 5천. 그럼 남는 부동산의 가치 얼마요? 벌써 알았네. 적산가액 구하신 거예요, 벌써. 얼마? 안 구하는 분들, 안 구해지는 분은 다이소 잠깐 갔다 오시고.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그렇게. 그럼 구하는 방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책에 611페이지 가시면, 611페이지 가시면, 산정 방법이라고 해서 식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점떼기 쳐놓고 뭐라고 써놨어? 계산이 간편하다. 계산이 간편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 된다. 그럼 구하는 방법은 얘는 뭐만 알아내면 돼요? 요 5천만 원만 알아내면 되잖아요. 이것만 알아내면 그 금액이 매년 똑같으니까 그냥 몇 년 된 건지 곱해갖고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매년 감가액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매년 감가액 구한 거에다가 뭘 곱해주면 몇 년 된 거냐?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경과년수.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고 매년 감가 누계액 되는 거고 그 감가 누계액 구한 거를 어디에서 최저단가에서 빼면 그게 뭐라며요? 최저단가에서 빼면 감가 누계액을 빼면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뭐가 된다? 감가 수정을 하고 나면 적산가액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얘는 뭐만 알아내면 돼요? 매년 감가액 구하는 식만 알면 되죠. 그럼 매년 감가액 구하는 식은 아까 설명드렸죠. 뭐로 나눈 거예요? 10억을 20년으로 나눴는데 이 10억은 사실 제조단가가 아니라 뭐예요? 요거 총 감가되는 금액. 아까는 얘가 수명을 다했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1억이 남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억이 남으면 총 감가되는 돈은 얼마? 9억. 그럼 얘는 5천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4,500.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매년 감가액은 뭐로 나눈 거다? 총 감가되는 금액을 뭐로 나눈 거예요?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눈 겁니다. 왜 경제적으로 나눠요? 그러기로 했으니까. 내용연수엔 종류 3가지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니까 뭘 기준으로 한다? 경제적 내용연수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총 감가액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아까 9억, 10억은 어떻게 구한 거? 제조단가 10억에서 뭘 뺀 거다? 경제적 내용연수가 만료됐을 때 남아있는 부동산의 가치, 잔존가치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 대단하게 어려운 거 아니죠. 식 써놓으니까 어렵지 실제로 값 계산할 때는 금방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하는 식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문제를 풀 테니까. 그럼 그거 알고 있는 거와는 별도로 내가 이 값을 구하려면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제조단가를 알아야 그 값을 구하죠. 두 번째 잔존가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경제적 내용연수 알아야지 값을 구할 거 아니에요. 또 경과년수를 알아야 감가대구액을 구하죠. 그래서 요 4가지 값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적산가액을 구할 때 정액법으로 적산가액을 구할 때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값, 알아야 할 값들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 번째 제조단가. 그걸 알아야 구하니까. 두 번째 잔존가치. 세 번째 경제적 내용연수. 네 번째 경과년수. 그럼 시험 문제가 쉬우냐 어려우냐는 이 식 때문에 쉽다 어렵다가 판단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4가지 값을 금방 알 수 있게 주면 되게 쉬운 문제. 이 값을 아무리 봐도 못 찾아내겠어. 그럼 더럽게 어려운 문제. 그럼 예를 들어 쉬우냐 어려우냐 어떻게 판단해요? 제조단가를 10억이라고 그냥 줬어요. 그럼 이거보다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 근데 제조단가를 이렇게 안 주고 직접공사비 5억, 간접공사비 3억, 그 다음에 수급인의 이윤 1억, 통상부대 비용 1억. 근데 이게 5년 전의 공사비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매년 공사비가 10%씩 상승했을 때 제조단가를 구해야겠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배운 변동률 적용법으로. 그렇게 내면 더럽게 어려운 문제. 잔존가치도 쉽게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높다. 어렵게 주려면 전체 부동산 가치의 15%가 잔존가치로 남는다. 숫자 그지 같아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경제적 연수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잔존연수와 경과연수를 합한 거.
경과년수는 몇 년 된지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값을 쉽게 주느냐 어렵게 주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는 문제예요. 그럼 실제 문제 한번 풀어봐요. 611페이지 보시면 이 정도 난이도면 그냥 무난한 겁니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딱 적당한 거. 어려운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거 동일한 거. 변동률 적용법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제조단가를 구해갖고 문제 풀어야 되는 상황. 실제로 나왔었어요. 실제 시험에. 홍길동은 2015년에 다음과 같은 주택을 취득하였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뭘 구하래요? 적산가액을 구하래요. 그럼 이 문제는 푼다 못 푼다? 못 풀어요. 왜? 뭐가 안 주어졌어? 뭘 내용연수가 안 주어져? 내용연수 다 주어졌어요. 뭐가 안 주어진 거야? 제조단가도 주어졌어요. 뭐가 안 주어진 거야? 감가 수정의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을 하라고 했어? 5가지 중에 내, 관, 분시, 임 5가지 중에 뭐예요? 모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땡 잡는 거예요. 왜? 정답 없으면 처리됩니다. 구하지를 못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해? 적산가액을 구하려면 뭐가 주어져야 되는데 감가 수정의 방법이 주어져야 되는데 안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출제 오류예요. 이거는 100%. 못 구하는데 어떻게 이 금액으로 구한 거랑 이 금액이랑 이 금액 다 다른데 하다못해 얘네 세 개도 금액이 다른데 그럼 뭐가 안 주어지면 감가 수정의 방법이 안 주어지면 무조건 뭐예요? 출제 오류예요. 그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래서 뭐로 구해라? 정액법으로 구해라 라는 말이 생략된 겁니다. 감가 수정의 방법은 뭐를 이용한다? 정액법. 이게 안 주어지면 못 풀어요. 문제. 정액법. 별거 아닌 건데. 그래서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뭐다? 무조건 다 맞는 겁니다. 땡 잡는 거예요. 땡 잡는 거. 그럼 A번부터 봐요. 신축 후 20년. 그럼 신축 후 20년이 지난 이게 뭘 준 거예요? 경과연수 준 거예요. 20년 된 거니까. 그럼 벌써 하나 알아냈네요.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이 250제곱미터인 건물입니다. 근데 B번 기준 시점 현재 주택의 제조단가가 제곱미터당 20만 원이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단위 비교법이지 뭘. 제곱미터당 금액 얼마? 20. 전체 면적 250. 그럼 이거 곱해서 전체 제조단가 구할 수 있죠. 이거 무슨 방법? 단위 비교법. 그럼 단위 비교법으로 제조단가 구해 보면 250 곱하기 20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럼 뭐 구한 거예요? 제조단가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 잔존 연수가 20년이랍니다. 그럼 아까 경제적 내용수는 어떻게 구한다? 경과년수 플러스 잔존 연수. 그러니까 얘는 총 몇 년? 40년. 그 다음에 마지막 알아낼 거 잔존가치. 내용연수 만료시 이 부동산은 전체 가치 얼마가? 20%가 남는데요. 그러면 전체 가치가 얼마니까?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에 대한 몇 프로가? 20%가 가치가 남는다는 거죠. 그럼 얼마? 1천만 원. 그럼 이 네 가지 값 알았는데 금방 알아내잖아요. 그럼 그거 알아낸 거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금액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조단가 얼마? 5천. 전종가치 1천만 원. 그러면 총 감가액은 4천만 원. 그걸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매년 똑같이 감가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액법이니까.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깎아낼 거다? 1천만 원씩 40년 감가되면 4억이 나와요. 4억. 얼마 나와? 100만 원씩이에요. 100만 원씩. 계산기는 꼭 사갖고 다니세요. 근데 얘가 몇 년 됐대요? 20년 됐대요. 어떻게 알았어? 경과년수 줬으니까. 그러면 감가 누계액이 얼마가 된다? 감가 누계액이. 이게 또 200대인데야 미치겠네. 2천만 원 나와요. 2천만 원. 계산기 꼭 사세요. 그럼 제조단가 얼마? 5천.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구했잖아요 지금. 2천만 원. 그러면 적산가액 얼마? 겁나게 어렵네. 겁나게 어렵네요. 도저히 못 풀겠네 이런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상 감정평가론이 공부해보면 별거 아닌데 섣불리 못한다는 거죠. 공부할 양이 많아서.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얘는 항상 문제가 몇 번에 있어요? 38번, 39번 중에 하나요.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 다 풀고 민법까지 다 풀고 이것까지 계산 문제 정도 풀을 정도가 되려면 나는 시험 다 보고 나서 계산 문제 풀기 전에 몇 분쯤 남아야 되겠어요? 최소한 15분에서 20분은 남아야 돼. 그래서 그래야지 계산 문제를 이렇게 차근차근 풀고 있죠. 근데 그런 기적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왜? 민법 풀다 보면 시간 다 가. 그래서 계산 문제는 차근차근 나중에 하시란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럼 공부하실 건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제조단가 개념하고 구할 줄 아셔야겠고, 두 번째 단가 수정 개념하고 구할 줄 아셔야겠고, 세 번째 실제 구하는 거. 이 식은 외워두시고 이 식에 들어가는 네 가지 값을 어떻게 알아낼지는 고민해 보시면 되고. 원가법입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책에 619페이지 가시면 거래사례비교법 나오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619페이지부터 합니다.